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이틀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보다 나은 진행을 해준 김우성 PD 애쓰셨습니다. 80년대 민주화 항쟁 현장은요, 세찬 구호와 함성, 투석, 최루탄이 난무하는 혼돈이었습니다. 화염병이 등장한 건 그 뒤였습니다. 여타 동료 선후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그저 평범한 시위대의 일원이었던 저 역시 화염병 투척은 대단히 낯설고 두려운 시위 방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염병 투척의 주체는 젊은 시위대였고 주장은 사적 이익이 아닌 민주화란 공적 가치였습니다. 어제 대법원장을 향한 화염병 투척은 달랐습니다. 주체는 70대 노인이었고 주장은 개인사였습니다. 사법 불신에 대한 분노 일정 부분 이유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에 대한 판결 불만이 국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향한 테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치되는 가정폭력의 현장에서부터 임원을 무차별 구타하는 노조원들이 있는 작업 현장에 이르기까지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면 공권력이 불신받게 되지요. 사회 질서가 무너집니다. 민주주의가 설당을 잃게 됩니다. 소통이 불통되고 대화가 폭력으로 변질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가? 선량한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산심의 불과 한 4, 5일 남았나요? 이제 거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예산심의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니 이게 장기화될 기간도 지금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정도면 남은 기간에 비해서는 장기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야당 쪽에서는 세수 결손, 여당 쪽에서는 세수 변동이라고 부르는 이 세입 4조 원 부족. 네네. 앞으로 이제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정확할 텐데요. 이 문제가 일단은 이제 표면적인 쟁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세수 결손이 이만큼 많이 발생을 추가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뭐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여당 쪽에서는 이건 예결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될 문제다라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편드는 건 좀 뭐합니다만 사실은 이 세수 변동이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런 정도면 사실은 지금 보수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20조 원 삭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세수 뭐 4조 원 줄어든다 그래서 큰 문제 될 건 없을 텐데. 그렇죠. 예. 왜 굳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펼칠까? 네네. 이유는 좀 다른 데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예. 지금 홍영표 그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 좀 약간 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동안 많은 양보를 했다. 네네. 더 이상의 양보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도대체 그동안 양보를 했느냐, 또 뭘 또 더 이상 더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소수 야당들은 최근에 이제 선거법 개정 요구가 좀 거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 같고 자유한국당 경우는 과연 뭘까? 처음에는 20조 삭감해서 SOC R&D 예산 늘리자 그랬다가 최근에는 출산과 아동보육 예산을 늘리자라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진짜 속내는 그래도 역시 SOC가 아닐까. 이 부분에서 뭔가 지금 그 여야 간에 타협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표면적으로 지금 이 4조 원을 걸고 넘어진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SOC라는 건 결국은 지역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역구 사업 챙기죠. 네. 오랫동안 이제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전문위원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국회 예산 삭감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일주일은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건 삭감할 수 있는 기간도 안 남았는데 증액을 하고 이런 게 지금 가능할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힘 있는 의원 쪽에 지역구 사업으로 또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비난도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 수면 하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실제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게 맞겠죠. 네. 예, 국민의 세금이 의원의 재선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좀 악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립 유치원들의 시설 사용료 보상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그러니까 일명 박용진 3법 처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죠. 이런 속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 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네네. 자, 이런 속에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사립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유총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네네. 이분들은 유치원 건물 이거 지금 사유재산인데 이거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부가 결국은 그 임대료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논리를 이제 그 수용을 한 거죠. 그런데 사립 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정부가 지급을 한다면 국공립하고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네. 또 사립 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모든 사립 초중고 사립대학에서도 시설 사용료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죠. 앞으로. 예. 네. 그 국공립이란 얘기 아니에요. 결국엔 다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국공립처럼 해달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창호법은 이게 좀 보다 좀 강력한 그 법제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데 네. 반쪽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이제 27일 날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서 일단 윤창호법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형량을 좀 높이긴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지금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형량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지면 살인죄 양형 최소 5년으로 해야 음주운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황 같으면 이건 이제 그대로 본회의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자리 문제, 광주형 일자리. 광주에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촉진하는 의미에서 한 발언 같긴 한데요. 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이 그 광주형 일자리 공모제 전환을 위한 긴급 자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에 딱 주는 게 아니고 공모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이거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좀 이게 좀 선택의 기회를 좀 확대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경남 창원이랄지 거제랄지 군산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 이게 또 왜 지금 이제 합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면 예산 문제하고 좀 연계가 돼 있습니다. 네네.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좀 정부가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전에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빨리 합의하라라는 의미로 이제 읽히긴 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쪽으로 이게 돌아갈지도 모르겠고요. 네네. 광주형 일자리가 자리를 잡으면 아마 다른 지역으로도 이게 또 전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체코에서 원전 CLG 외교 나선다고 하는데 정작 좀 국내에서는 탈원전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체코 총리하고 회담하면서 원전 수주 관련 의견 전달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정작 지금 국내에서는 대만에서 이제 최근 지방선거 때 탈원전 정책 폐기하기로 한 거하고 연관 지어서 한국 원자력 학회 그리고 이 지금 그 한국 수력 원자력 노동조합조차도 이 국민 투표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은요 2부에서 그 서균열 서울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 뜨거운 감자 선거제도 개혁 아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은 선거제 개편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기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정말 민주당 입장이 바뀐 걸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시절이었어요. 그때 법사위원장 맡았던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의원께서 국회 법사위원장 맡았던 시기에도 선거제 개혁 이야기로 좀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거구제는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구조, 정치문화, 행태를 개혁하기 위한 오래된 숙제였고요. 네네. 그것이 이제, 민심, 표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들 의석수 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 네네. 그리고 다원적 그런 정치 그런 것들이 표출이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지역주의가 더 극도로 심화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3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정파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요. 네네. 또 국민적 그런 합의, 동의도 이루어야 될 테고, 뭐 이런 국회의원 또 정수 문제도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또 허락하셔야 될 사항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거버넌스, 대통령 중심제냐, 의원 내역제냐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개헌 문제하고도 연계돼 있어서 네네. 이게 이제 쉽사리 이제 이렇게 타결되기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제 우리 사회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의제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그 야당 측 주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고 있다, 발을 빼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은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이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매우 상충되는 것이고 또 대칭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원래 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조합입니다.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어떻게 배정하느냐의 문제이고요. 예. 권역별은 전국의 그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하느냐, 권역별,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이렇게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비례대표를 배정하느냐 문제이고요. 네네. 연동형이냐 또는 일본식 병렬제냐 독일식 연동형이냐는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의석수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조합의 문제입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후퇴한 것이 아니고 네네. 다만 이제 연동형과 권역별을 조합할 때 이제 의원 정수 문제가 이제 대두되거든요. 그러면 의원을 지금보다 한 50명 내지 많으면 100명까지 증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0명보다 50명 내지 100명을 지원할 경우에 국민이 도저히 그걸 허락하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권이 지역구를 대폭 감소를 각오하고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거는 어느 정당이고 동의 안 할 겁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정밀한 좀 계획과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예.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의원 수를 늘리자
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허락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300명의 의원 그 정수를 350명, 뭐 많게는 400명까지 조정이 돼야만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동형과 권역별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의석수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그거를 지금 시뮬레이션에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 가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도표 없이 그냥 말씀으로 전달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요. 예. 이제 권역별이라는 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충청권, 뭐 영남권, 호남권, 경기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인구 대비 의석수를 할당해 놓고 네네. 그 권역별에 따른 또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마다 그 의석수를 배정하고 그리고 이제 연동형의 경우는 지역구를 우선 배정한 다음에 초과되면 초과된 건 존중하고 예. 부족한 건 비례대표로 보충해 주는 거고요. 네네. 일본의 경우는 아예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수로 확정을 지쳤습니다. 예.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대략 50명에서 100석 이상의 100석 정도의 증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구를 줄이지 않으면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야당이 주장하는 안을 받을 경우에는 네네. 약 50석 내지 100석 가까이가 증석이 돼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국민들께서 쉽게 허락을 안 하실 거고 예. 그러면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네네. 아니면 300명을 고정시킨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지역구를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현역 의원은 물론 각 정파의 지역구에 그런 축소를 각오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네. 저희 민주당은 그거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 정파 간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구를 대폭 축소한다는 전제를 합의를 해주면 그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네네. 그거는 야당이 이제 주장을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또는 정파 간의 합의가 성결적으로 돼야 이 부분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를 뭐 가령 200석으로 줄였다고 하면은 비례대표를 현재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0석 이상, 그렇죠. 100석 이상을 만들어 놔야죠. 근데 그것을 놓고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의원 정수를 더 늘리자는 얘기거든요. 50석 내지 100석을 늘리자는 얘기인데. 그럼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민들께서 그걸 허락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국민들이 허락을 받는 절차를 먼저 하고서 야당이 주장하는 안을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정파 간에 지역구 축소를 대폭 축소하는 걸 각오하고 정파 간에 합의를 하든지 양자 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을 보면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는 뜻이지 100% 비례대표로 다 몰아주겠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뜻이 어떤 것입니까? 그 뜻은요. 지금 연동형 야당에서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독일형 비례대표제와 또 저희가 공약을 내걸었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던 권역별 비례대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원 정수하고도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는 안대로 뭐 50석 내지 100석을 증석을 전제로 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쉽지는 않겠으나 예컨대 지금 말씀한 대로 정파 간의 지역구 의석을 대폭 축소를 전제로 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는
검토해볼 만하고 또 협상해볼 만한 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지난한 것이고 네네. 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건 국민적 국민들께서 허락하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네네.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절차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야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또는 뭐 저희들이 주장하는 권역별이든지 네네. 또는 합성해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네네. 5, 60석 내지 100석이 증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제 압도적으로 좋다.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거야 뭐 여론의 추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의원 수를 늘린다는 부분에 대한 관련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300명 이상을 하는 것이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댓글이 훨씬 더 많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만나 뵈면은요. 네네. 그거는 뭐 결단코 국민들께서 지금 국회에 대한 불신과 여러 가지 정치 구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쌓여 있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뭐 그거에 대한 필연성이나 이런 당위성을 말씀하시지만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정서나 네네.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현실적인 그 질문입니다만 예산안 처리 문제하고 선거제 개혁 문제가 연계돼 가지고 서로 여야 간의 그 상충되는 의견들이 계속 그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 4월까지 선거주 획정을 해야 되고 또 연말까지는 선거제도 개혁은 처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뭐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 있다는 건 뭐 이해할 수도 있고 역지사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예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국민의 살림을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내년 살림을 챙겨야 되는 예산이고 낭비 없이 써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국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선거제도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거를 한다는 건 그건 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12월 2일 날 법적으로 지금 만약에 국회 예결위에서 해결 못하면 자동 부의를 본회의에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의에 붙이도록.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시간도 매우 짧고 졸속부실하게 심의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터에 지금 야당이 보이콧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네네. 심의는 심의대로 그리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로 국민들로부터 허락받는 또 국민들이 공감을 끌어내는 노력을 함께 해야지 민주당만 압박한다고 정치권만 합의하면 국민들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사항을 정치권끼리 그냥 깜짝이 합의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선거제 개혁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쉽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허락을 받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러면 국회의원 지금 300명 수를 그대로 둔다는 전제하에 그 지역구 수를 대폭 줄이는 걸 전제로 정파 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네네. 저희 민주당은 뭐 그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당에서 그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는 예. 쉽지 않을 것이다 생각인데 만약에 네네. 저 야당에서 그걸 받겠다고 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탈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참 같은 정치인들끼리 다른 정치인에 대해서 어떻다 얘기하는 것이 참 마음으로 안타깝고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그럼 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당과 또 자신의 정치적 또 여러 가지 결백 입증 뭐 이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하면 좀 톤 다운해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좋은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명시적으로 어떻다라고 하는 건 좀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그 정도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서균열 교수 연결해서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질문 드리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G20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 체코에서 원전 세일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원전 정책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잖아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에서요. 원자력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이 시간에는요. 탈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전해드리겠다는 점을 예고해 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대만의 탈원전 국민투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잘 보았습니다.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반면 교사해야 될 점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만과 우리는 상당히 또 입지가 다르긴 합니다. 네네. 원자력 기술력을 보나 또는 우리 국제 지정학적인 면을 보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적어도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과정은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여론 국민 투표 결과를 보면 대략 6대4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 유권자 수로 보면 30%에 불과하지만 일단 투표한 사람을 보면 이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국민 여론이 이러할진데 만약에 대만이 무리하게 더 이상 갔다면은 아마 또 이제 그 겨울 또 여름에 전력 대란이 왔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어차피 그 전력 요금 인상 기타 이런 부분들 수급 불안정이죠. 여기서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 청원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조금 늦었지만 불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반면 교사해서 교를 받아서 적어도 그 에너지 자체도 이제 민주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간에 정부도 한번 귀 기울여서 이러한 그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친원전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다. 이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탈탄소라고 해야 되겠죠. 탈석탄도 아니고 탈탄소.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류가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이렇게 자기 탈바꿈해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 전환이 됐단 말이죠. 네네. 선진국 전부 에너지 전환은 맞습니다.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다 합니다. 그런데 탈원전 하지 않고 탈탄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자력이 마치 적폐의 대상인 것처럼 삼아져가지고 원자력이 그 가운데서 이제 희생이 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네네. 물론 희생 맞습니다. 당연히 다 그렇게 가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뭔가 조금 극단적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탈탄소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이 탈탄소 정책, 예를 들자면 태양이라든가 이런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자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취향하는 거는 이산화탄소 또는 온실가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게 나오지 않는 거는 신재생과 원자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택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하나가 불완전하다면 그리고 나머지도 불완전하다면 같이 가지고 가면서 서로 보완했을 것이냐 이런 문제란 말이 정책 결정 문제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신재생을 하고 원자력은 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석탄까지 버리겠다 하면 우리에게 남는 거는 신재생하고
가스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 가스를 태우는 게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산화탄소가 석탄보다는 적지만 나오죠. 그래서 적어도 그 몫은 가스보다는 원자력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도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폐기물 문제도 있고. 자, 이럴 때 우리 문명은 항상 그걸 극복해 왔습니다. 네네. 버릴 것이냐 극복할 것이냐.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버릴 거라고 하는 것이죠. 네네. 극복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원전의 규모 뭐 이런 그 발전량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수위 안에 드는 뭐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다면 그 원자력을 발전으로서의 포기하는 정책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에너지에 대한 그 일종의 비용 문제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이런 그 얘기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독일을 보면은 아시죠. 지난 18년 동안에 3배가 올랐단 말이죠. 네네. 자, 그럼 물론 현 정부에서는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아마 그 기하급수로 오르게 되게, 그거는 그 눈에 보듯 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원자력을 벌어가면서 신재생만 하면서 초기 투자해 가면서 전기요금을 묶어놓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더욱 우리는 중화학 공급이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덴마크나 이런 조그만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대만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죠. 네네. 원자력 기술은 현재 굴지라고 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사실 우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미국 원자력 기준에 합격한 유일한 비미국 국가입니다. 네네. 프랑스도 못했고 일본도 못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달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의 버금가는 원자력 국가인데 이러한 나라가 더 이상 자구에 짓지 못하고 버려가야 된다. 인력이 이제 많이 와해가 되겠죠. 네네. 하는 구조가 이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포항 지진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제에서 원전을 세우는 것, 원전을 가동하는 것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소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는 판도라 영화인데요. 네네. 근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야말로 바로 밑에서 지진 규모가 포항 규모의 50배, 100배가 되는 게 일어났을 때도 안전하게 설계한 겁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거는 마치 있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걱정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는 물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규모의 100배, 그러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1초에 10m 떠밀려가는 힘. 을 받더라도 안전하게 설계되는데 몇 센티미터 움직이는 지진이 어디 멀리 바다에서 났다. 그러니까 앞으로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과대망상이죠. 이건 버려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탈원전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의 경우도 이 원전의 밀집성에 대한 그 우려가 참 높은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 일본도 그렇고요. 10만 명, 100만 명이 될까 말까 한데 우리는 사실은 부산, 울산, 경남을 보면은 하더라도 어쨌든 400만 명 가깝지 않습니까? 분명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하나가 안전하다면은 그게 인구 밀집 지역에 있든 또는 그 소개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류 문명은 자꾸 이걸 더 좋게 자동차가 불안합니다. 사고 납니다. 버릴까요? 아닙니다. 안전하게 만들면 쓰면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차원에서 물론 방사선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무리 밀집 지역이지만 하나하나가 안전하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네네.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컴퓨터 부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위험하니까 자전거로 가야 된다. 그리고도 우리 자동차 괜찮으니까 팔겠다. 이거는 조금 자가당착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대통령께서 체코에 이제 가서 원전세 일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탈원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의 그 원전 기술을 수출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반대 경우입니다. 독일 보시면 압니다. 독일이 이제 원자력 기술이 완전히 쇠퇴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한때는 수출할 만큼, 프랑스 견줄 만큼 원자력 기술이 앞서 있었습니다. 과연 지금 누군가가 독일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 판다고도 못하게 판다고 할 때 살까요? 우리도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5년 정도 다음 정부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독일처럼 해서 자 과연 체코가 그런 경우를 모를까요?
도의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애시당초에 참 힘든 경우입니다. 특히 우리는 아궁이 원자로는 잘 만들지만 땔감 연료는 못 만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약점이 있죠. 네네. 그런데 그나마 그 원자로를 만드는 기술까지 이제 점점 쇠퇴할 텐데 그런 나라의 원자로를 산다. 연료를 공급받기도 힘들 텐데 자 그렇다는 거는 아마 뭔가 상식 있는 나라라면 전혀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예. 교수님, 그 국민투표 같은 국민 의사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 에너지 관련해서. 자, 어떤 네네. 그 과정을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네, 당연히 이런 민주적인 절차, 에너지 민주주의 아닙니까? 물론 네네. 대중이 공약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약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뜻이 그렇다면 버리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 그런 시점이 지금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이런 정책 제고 방안을 위한 국민투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한탄스럽습니다. 이거는 100년 대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100년 대계입니다. 에너지는 100년 대계입니다. 경제는 100년 대계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한다. 에너지 대전환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은 대전환하고 무관하다는 것이죠. 네네. 대전환 자체는 맞아요. 예. 탈탄소. 근데 탈원전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거는 국민께 의사를 묻는 게 맞습니다. 네네. 대만 같은 나라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탈원전, 탈탄소에 대한 개념 정리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균열 서울대 교수였습니다. 2부 마치고 3부 뉴스 듣고 돌아오죠.